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크게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크게 이 회사에 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분류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이사는 이 회사의 속에서 어떤 업무 집행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회사에 대해서 손실을 끼친다든지 그랬을 때 회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 이사는 회사와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가 있을 때 이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서 제3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 손해배상 책임과 이 자본충실 책임에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는 이사가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사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어떤 임무를 해태하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대해서 손실을 입혔을 경우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는 회사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본에 관한 원칙을 위반했을 때 그에 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두 가지의 크게 책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보면, 책임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가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임무를 해태한 경우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유로서 이사가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를 보게 되면 손실 전보라든가 법정 준비금 없이 이익 배당을 한 경우, 이게 이제 이익 배당을 하는 경우는 회사가 이 장사를 해서 회사에 적립해야 될 금액을 빼놓고 초과되는 이익이 있을 때 이 금액을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당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회사에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 이사의 의무 중에 경업 피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업 피지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다음에 자기 거래를 할 때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었는데, 이사의 승인 없이 자기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게 손실을 입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있고, 그 다음에 인수인과 통모여 불공정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시킨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회사가 나중에 자본이 필요해서, 사업자금 필요해서 주식을 유상증자시켰을 때 예컨대 한 주에 5천원짜리인데 3천원만 내라 라고 해서 2천원을 손실을 입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식을 불공정가액으로, 물론 불공정가액으로 주식을 인수시킨 거, 이건 제3자가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할 때 가격을 너무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경우에 이사가 이러한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의 원인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사가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책임의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학설은 무과실 책임설, 과실 책임설, 절충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과실 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사에게 그러한 과실 유무를 따지 않고 이사가 무조건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보호를 받습니까? 회사가 보호를 받게 되죠. 반면에 과실 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에게 어떤 과실이 있을 때만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사가 좀 더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롭겠지만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사가 법망을 피해서 회사에게 어떤 손실을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반면에 이제 절충설은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쳐가지고 명백히 이 과실을 전제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과실이 있을 경우는 책임을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과실 책임에 의해서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어느 게 검토가 어느 게 더 이제 좋은 건지는 각각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개는 이 과실 책임설, 어차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실 책임설이 타당한데 그 책임을 입증 책임을 누가 지냐, 즉 과실이 없다는 걸 누가 입증을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했을 때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이사에게 책임이 그러한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 자, 첫 번째 책임 원인 첫 번째는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한 경우고 두 번째가 이사가 임무를 해태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시면 자, 감독 불충분으로 지배인이 회사 재산을 낭비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조사 불충분으로 잘못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서 부당한 이익 배당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은행의 이사가 채무자의 자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대출금을 받을 수가 없을 때 상환을 받을 수가 없어서 회사의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경우 그래서 회사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별하게 어떤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명백하게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통상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해태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이사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원인에서 두 번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이 책임의 법적 성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임계약이다. 즉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한 즉 위임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과실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입증 책임은 자, 이러한 임무 혜택, 이사가 통상 기울여야 되는 그러한 임무를 혜택했다라고 하는 입증 책임은 회사 또는 제3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크게 여기 나눌 때 이것은 두 번째 원인인 임무 혜택이고 첫 번째인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위반했을 때 법정서지 이것은 절충설에 가까웠죠.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은 이때는 입증 책임은 누가 지냐면 이사가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이사가 져야 된다고 했는데 임무 혜택과 법정 책임에 있어서는 법적 성질과 입증 책임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책임의 부담을 지게 되면 자, 행위를 한 이사는 당연히 자기가 책임을 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 결정은 어디서 하죠? 이사회사 합니다. 이사회에서 하는데 이사회는 회체죠. 그래서 이사에서는 이사의 의사록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 경과 이런 여러 가지를 적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행은 하지 않았지만 이사의 결정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회사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이사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 그 사람도 행위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만약에 이 이사에서 명백하게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즉 이러한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사는 뭘로 본다? 찬성한 이사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책임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과 자본 충실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학설은 이 법정 책임설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법이 이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는 회사로서의 수임인으로서의 위임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위임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설이 있는 게 이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임으로서 자본 충실의 책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때 무과실이고 법정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건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자본에 관한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나중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했는데 자, 주식 10,000주를 5,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약자로부터 먼저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 10,000주가 다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은 9,000주만 돈을 냈고 나머지 1,000주에 대해서는 아직 돈을 안 낸 겁니다. 이럴 때
이 천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라? 이사가 져라 합니다. 왜? 이 천주에 대한 금액이 회사에 들어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자본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변경 등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자본금이 증액된 거죠. 근데 실제로 회사에 돈이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건 자본 충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신주 발행을 업무를 한 이사가 그러한 부족한 자본액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사의 책임, 자본 충실 책임은 무과실이자 법정 책임이다라는 거. 반면에 회사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이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지만 자본 충실에 관한 책임은 이것은 자본이 주식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사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것을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러한 것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책임이다라고 해서 무과실 법정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자본 충실의 책임은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도 면제가 불가능하다. 즉 무조건 돈을 회사에 입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이사가 공동 인수한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뭐냐? 이때는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면 납입 책임을 부담한다. 실제로 그러한 주식에 대한 돈을 납입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이사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자본 충실 책임이 있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추궁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회사가 합니다. 회사가 하는데 보통은 이사가 회사의 업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 봐줄 수가 있죠. 같은 이사끼리 어떤 가혹한 이사를 한 다른 이사에게 가혹하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막기 위해서 누가 할 수도 있다?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소송은 좀 이따 배울 텐데 1% 이상의 소수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책임을 질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뿐만 아니라 이 소수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해서 가능하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자,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인데, 자, 적극적 책임 면제는 무의결권주를 포함해서, 자, 의결권주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무의결권주를 포함해서 총주주에 동의한 면제. 요거는 우리가 이 소수주주권 관련해 가지고 배웠습니다. 소수주주권 관련해 가지고 1%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특수결에서 10%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0%짜리가 있을 때 이 100%짜리에 의해서 즉 모든 주주가 어떤 특정한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이사가 잘못을 해서 회사에 손실이 끼쳤다 할지라도 그 회사의 손실은 결국은 누구 손실로 이어지는 거죠? 주주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면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 전부 망하는 거죠. 그냥 휴지조각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회사의 주인이 100%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그래 너 책임 안 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굳이 그거를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사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모든 법적 효과를 주주가 다 갖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도 모든 주주가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손실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데 법이 나서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100%의 즉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불법행위라든가 이사가 불법행위라든가 자본 충실의 책임에 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면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불법행위라든가 자본 충실 책임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 왜? 자, 자본의 충실은 그 회사의 누구를 위한 겁니까? 회사의 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자본 충실 원칙은 누구를 위한 거다? 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겁니다. 회사의 채권자라는 것은 회사와 거래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돈을 꿔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돈이 충분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사는 100% 자본 충실의 책임을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주를 발행할 때 변경 등기가 있은 후에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인수하고 납입담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 충실 책임은 이 주주를 위한 게 아니고 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불법이행 책임은 이거는 우리 민법상에서 750조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사가 어떤 재무제표를 승인해서 이익배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회사의 모든 손실은 재무제표로서 결산이 되겠죠. 재무제표에 승인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게 되면 거기에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사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게 몇 년이냐면 2년인데 이러한 성질에서는 2년이라는 법적 성질을 제척기간으로 본다. 제척기간으로서 뭐죠? 시효가 중단이 되지 않고 그냥 2년이 흐르면 무조건 면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책임의 시효기간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은 채권의 일반 시효인 10년으로 보는 게 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3년 시효가 아니라 통설과 판례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봐서 채권의 소멸시효인 우리 민법상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두 가지가 벌써 아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이사가 제3자한테 책임을 질 때는 요건이 뭐냐면 이사의 악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임무를 해태한 때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냐? 그 근거로서 자, 이사의 직무집행이 즉 회사가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사의 직무집행은 회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영향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식회사는 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그 활동은 이사의 직무 활동에 의존하므로 제3자 보호와 이사 직무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인정되고 있는 제도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이제 제3자에 대한 책임이고 자 이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에 대체적 기능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법인격 부인론을 배웠을 때는 우리가 회사를 세워가지고 나쁜 짓은 전부 회사로 돌리고 이익은 전부 자기가 빼내가는 그러한 껍데기 회사만 있을 때는 그러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격 뒤에 숨어있는 대주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게 법인격 부인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결국은 누구냐면 책임질 사람이 누구죠? 법인격 부인에서 책임질 사람은 누구냐면 뒤에 즉 법인격 뒤에 숨어있는 자연인입니다. 이때는 이사할 수도 있고 대주주일 수도 있고 이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주주가 동시에 이사인 그러한 내가 어떤 회사를 세우는데 내 개인 회사고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주이면서 뭐다? 이사죠. 그런데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때 이 회사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 이사가 책임을 져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결국은 이 법인격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뒤에 숨어있는 뒤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뭐하고 같다? 법인격 부인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학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설에 관한 논쟁은 될 수 있으면 이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고 굳이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사의 책임은 크게 이 법정 책임서라는 게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다 이거죠. 이사가 제3자한테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법정 책임설, 즉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불법행 책임설 이런 거는 이제 그 경과실이 면책되는 특수한 불법행 책임다라고 보는데 법정 책임설에서도 일반 법정 책임설, 특수 법정 책임설, 그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설에서도 불법행위 특칙설, 특수 법정 책임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설에 관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른 교재들이 읽다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각 책임설, 각 학설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 악의의 소지에 대해서 제3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손해 범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경우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놓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고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의 관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사가 있고 이사 위에 이제 대표이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3자와
책임과 연결될 때 이사의 책임과 대표이사의 제3자의 책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 표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대표이사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청약서라든가 사채청약서, 재무제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공고를 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다음에 회사 자산, 경영상태 등에 비춰서 만기에 지급 가능성이 없는 어음을 발행했다든지 이런 건 다 대표이사가 하는 거죠. 대표이사는 뭐 한다고 그랬죠? 이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대외적으로 집행을 하고 대내적으로 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회사를 대표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와 이 대표이사의 고유한 그러한 기능과 관련해서 이것이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대표이사도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나오는데 회사가 어떤 특별하게 법령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정관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회사의 그 경영진 즉 이사가 임무를 아주 태만한 것도 아니고 뭐 통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냥 방만하게 운영됐다라고 했을 때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 제약하는 게 이제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경영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판례를 보면 단순히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러한 이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적용 범위도 이제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가 뭐고 제3자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방금 위에서 본 학설에 따라서 전부 내용들이 달라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법정 책임설에 의하면은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간접 손해도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직접 손해는 뭐냐면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서 직접 제3자가 입은 손해고 간접 손해는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해서 회사가 입은 손해로 다시 제3자가 입은 손해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3자의 통설인 일반 법정 책임설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제3자의 범위는 주주가 포함이 되냐, 제3자의 주주가 포함이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설은 포함설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는 회사 채권자, 이해관계인 주주뿐만 아니라 이 채권자라든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이 주주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회사가 있을 때 회사가 제3자한테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주주는 이 회사의 주인이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제3자의 범위에 주주가 포함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즉 회사가 주주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주주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냐. 즉 회사의 주인한테 회사 돈을 빼서 줘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이걸 인정할 것이냐 되는데 이 주주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여러 주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주주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제3자의 범위에 주주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이 포함설이 통설입니다. 청구 방법은 직접 청구도 가능하고 주주의 간접 손해는 회사에 변제할 것을 청구한다. 근데 주주한테 직접 손해를 끼친 게 아니고 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과로 주주한테 손실을 했을 때 이 주주한테 손해를 배상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게 돈을 지급해라. 회사에게 변제를 하라. 결국은 뭐냐면 이 돈이 쌓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주주한테 어떻게 한다? 나중에 배당으로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뭐 굳이 주주한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러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한테 하지 말고 회사에 배상을 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3자 범위의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불포함한다. 그래서 국가라든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사의 보증 책임입니다. 자, 판례가 나왔는데, 자, 실무에서 회사가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계속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들에게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은 재직 중에만 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에까지도 진다. 특별한 사정 변경은 직원이 퇴사한 후 등에 의해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퇴사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회사 이제 나중에 조그만 회사 같은 데 다니신 분들 보면 여기 이사하면서 회사가 은행으로 돈을 빌리면서 이사의 연대보증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사가로 지내다가 이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를 떠났어요. 회사를 떠났는데 나중에 한 2, 3년 지났다가 회사가 이 부도가 나가지고 은행이 돼서 은행이 회사에 대해서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데 나중에 그때 연대보증 썼던 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사는 무슨 소리냐 나는 회사를 떠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와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는
퇴직 후에도 책임을 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그러한 책임 관계를 뭐 벗어난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불법행위 책임인데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것은 법정 책임설이다. 특수불법행위 책임설이다 했는데 이제 뭐 이거는 법정 책임설에 따르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경합관계다.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 책임설은 경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죠, 별개. 이거는 별개고 이거는 경합관계 때문에 두 중에서 따져서 하나를 행사하는 거겠죠. 주주의 간접손해 포함 여부인데 이제 그 채권자는 간접손해에도 이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통설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301조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대립되고 있다. 학설은 제외설이 있고 포함설이 있고 즉 그러한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외설 즉 제외설과 포함설이 있다. 다시 좀 부연 설명해보면 제외설 간접손해는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을 통해서 손해를 증보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포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주가 있고, 주주가 이렇게 있고, 회사가 손실이 있습니다. 회사가 손실이 있으면 주주한테 손실이 미쳤다. 이게 간접손해죠. 그런 게 주주의 간접손해 포함 여부인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실 끼쳤을 때, 이러한 경우에 이사로 하여금 이 회사에 돈을 납부하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주주를 제해버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포함설은 제3자란 널리 회사 이외, 회사 이외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소송의 경우 소소주주만 대소권자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주주도 제3자의 범위에 포함하자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설의 경우에도 이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회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주가 회사의 어떤 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끼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주한테 손해를 끼칠 때는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직접 나에게 손해를 배상을 하는 것보다도 그 손해가 네가 잘못해서 난 손실을 누구한테 회사에 변상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나중에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접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판례를 보시면 횡령에 의해서 회사 재산이 감소해서 간접 손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책임은 부정하고 401조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고 직접 불법행위 책임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 부정설을 취하고 있네요.